유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시느냐, 그런 유급생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유급은 뭐고 왜 유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급을 안 당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SK 에듀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커피 한 잔 놓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긴 해요. 저희 MSK 에듀라는 회사가 의대, 또 치대, 약대, 수의대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기초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 거기에 의사국가고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의과학 교육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사실 그 시초는 의대, 특히 유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런저런 교육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시작이 됐던 게 그 시초긴 합니다. 그런 연유에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컸어요. 제가 국내에서 헝가리 의대라고 하는 곳을 우연치 않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이 됐네요. 한 2005년경에 제가 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도 힘이 들기도 했었고 시행착오도 겪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또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특히 검색을 하시다 보면 헝가리 의대라고 하는 데가 또 의대 유학 중에 많이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보이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보이고, 그 중에서 PD 수첩, 아주 정말 뭔가 심각하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많이 보이고 가장 첫 번째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PD 수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사실은 그 원내에도 PD 수첩 담당자분께서 내원을 하셔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의대 유학을 거의 국내에서는 헝가리 의대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고생했던 것들, 시행착오 했던 것들,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졌는지에서 많이 여쭙고 가셨는데 사실 제 말씀은 하나도 실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내용 안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또 어느 정도 알려져야 될 이야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유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시느냐, 그런 유급생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도대체 유급은 뭐고 왜 유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급을 안 당하느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국내외 의대를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학 자체에서 넌 유급이 됐어, 유급을 시킬 거야 라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왜 생기게 되냐면 의대 공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약대 치대도 어느 정도 다 일치합니다. 수의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긴 시간 해야 되는 공부의 특성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의대에 무엇이 있냐면 대부분 선행 과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에 1학기에 듣는 과목, 1학년 2학기에 듣는 과목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들입니다. 순서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듣는 대부분의 아주 주요한 과목들은 2학년에 시작되는 과목들을 듣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1학년 때 어떤 한 과목에서 내가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레 2학년의 가장 주요한 부분들은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넌 1학년에 머물러 있어, 넌 2학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2학년의 가장 큰 덩어리를 가진 과목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요한 과목들을 못 듣는다 그러면 2학년에 있는 게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일부 과목들은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냥 쉽게 나 유급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2학년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지느냐, 다시 또 3학년 과목으로 이어지고 이런 연속적인 순환고리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의학 공부가 사실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도 기인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학 다니면 중간고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기말고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과목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의대 수학이라는 게 이렇지가 않아요. 계속 누적이 됩니다. 시험이 통과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유급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하는 거고 시험 통과를 왜 못하느냐. 사실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분들이 유급을 하기도 해요. 누군가는 의대를 6년 안에 졸업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7년, 8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사실 유급생이 없는 또는 6년 안에 모든 학생이 통과하는 의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수 또는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대 유학을 얘기함에 있어서 유급이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유급이 왜 확대 해석이 되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제와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생겨요, 한국과. 그러다 보니 두 번째,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성, 방법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거는 제가 국내 교육제도 안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까지 다닌 이후에 제가 해외 유학을 가봐서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지가 없이 그냥 일단 가보자 라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위주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건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뭐가 생기냐면 대학 숫자도 많죠. 그러니까 입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입시의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시험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의 형태는 국가가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능이 그렇죠. 그 시험 점수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들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의 어떤 수준차, 결과적으로는 수치의 차이죠. 점수의 차이에 따라서 대학별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문이 좁고 나오는 문도 그닥 좁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진급을 하는 편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이 유럽 학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의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공, 모든 과들이 똑같아요. 들어가는 문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문이 좁아지는 형태예요. 이런 차이점은 왜 생기냐면 유럽은 대학의 절대적인 숫자가 저희 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국가당.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넓은 문을 열어두고 자, 이 정도의 실력이면 일단 와서 이 학업을 시작해봐라 라는 신호로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매해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의대에서는. 왜냐면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이거를 해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적인 여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학생들은 정말로 의지와 노력을 많이 한 학생들이라는 거죠. 뭐 이건 저는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러면 매해 갈수록 학생들이 적어지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특히 한국 학생들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술시험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전통적으로 저도 그랬지만 필답 시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저희 학생들이죠. 수능이라는 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문제의 유형과 문제를 푸는 요령을 습득하고 거기에 알맞은 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과정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1번 문제의 답이 3번이다 라고 하면 3번을 찍어냈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3번까지 찾아내는 과정은 그 어디에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필답 시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술시험이 시스템, 특히 유럽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필답 시험으로 보는 시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교수와 학생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구술시험입니다. 자, 네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또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의학과정 안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또는 이런 환자가 생겼는데 이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필답고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치보다는 이 결과를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고 성실히 공부했느냐가 교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어떤 결과를 낳아요. 저도 처음에 이 구술시험을 대면하면서 참 난감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뭐 선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의대에서 가장 압박감이 큰 시험이 기초의학 중에서도 해부학 시험입니다. 이 해부학 구술시험을 보러 갈 때 밤새 꼬박 정말 한 200개, 300개 정도의 토픽을 준비를 나름 하고 시험을 가기 전에 너무 떨려서 제가 요만큼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갔어요. 술 한 잔을. 좀 진정을 시키려고.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해라 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나에게 물어본 적도 없었던 게 한국의 교육이라는 특성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또 입학시험을 달달달달 준비를 해서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를 하고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겪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방향성을 잃어요. 구술시험을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지고 한 번 실패를 맛보면 너무나 큰 좌절을 하게 돼요. 왜? 나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 저 그 학생들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위치였었습니다. 구술시험은 참 공평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구술시험을 겪어보면 투덜투덜 거려요. 저 학생은 나보다 요만큼밖에 얘기 안 했는데 통과를 됐고 나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것 같아. 이건 불공평해. 글쎄요. 제가 6년 이상을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들을 학생분들 스스로도 간구하고 있냐면 이 구술시험은 정답을 말해내고 맞춰내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나가 평가되는 시험입니다. 그게 얘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고 알아낼 수 있어요.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들. 그 일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교수님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빠른 답을 찾아내는 데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모두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안을 공유하려고 그러고 정답을 찾으려 하고 족보 위주의 공부를 하게 돼요. 한국에서는 개통할 수 있습니다. 족보 또는 야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술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족보와 야마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뭘 물어볼지 토픽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건 전체적인 이 얘기를 뒤집어 보잖아요. 참 정직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걸로 만드시려는 과정을 거치시면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건 제가 절대 보장할게요. 제가 경험했었어요. 제가요 2학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한 번 왔습니다. 전 공대 출신이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물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화학을 포기할 때쯤 사실은 저 집에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1년만 휴학을 할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저희 아버님도 의학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아마 멈췄으면 얘가 더 이상 가지 못하리라는 거를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저앉았으면 다시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생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안 가고 저 혼자 끙끙대다가 시험을 한번 페일을 했어요. 제가 그 6년을 지내면서 유일하게 페일한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잘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기회를 한 번 더 얻어서 시험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름방학이 했어요. 지옥이죠. 한 달을 넘게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매일 밤을 막 정말 끙끙 맸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생화학 교수님이 저랑 딱 앉아서 구술시험을 시작한 거고 저는 사실 반 포기 상태였어요. 토픽을 딱 물어보시는데 이러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죽었구나. 왜 그 한숨과 표정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 질문만 더 해볼게 하면서 3번을 다른 질문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2점을 주셨어요. 이게 헝가리 의대는 1, 2, 3, 4, 5점이거든요. 5점이 엑셀런트고 4점이 굿이고 3점이 세리스팩토리고 2점이 패스고 1점이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F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D를 받은 거죠. 간신히 통과는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봤을 때 너의 답안 자체는 절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네가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힘들었을지가 너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너의 노력이 2점까지는 합당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통과해서 다행이다라기보단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하고 모르겠어도 하다 보면 답이 생기는 게 의학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첫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러면 덜 힘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언가 제가 질책을 하는 꼴이 돼서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또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아주 오래된 꼰대스러운 선배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라? 정석대로 차근차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필기시험에 익숙하신 분들은 남이 해주는 답만 듣고 그거를 정확히 외워서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끝나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시험은 통과할 수 있으나 다시 이 얘기를 내가 스스로 해보라고 어떤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정리해보고 내 언어로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정확한 이해고 공부의 끝인 겁니다. 저는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이 일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유학을 선택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좀 찾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 빨리빨리 답내서 우리 얘를 또는 나를 합격시키는 일이 너의 일이지 그렇게 떽떽거리고 바른 소리를 바른 말 하는 게 너의 일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겪었던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힘듦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항상 힘들다, 하지 말아라,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을 밀어내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근데 단순히 답을 내주고 이것만 외워 이게 토픽이야 빠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빠름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려요. 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라 같이 공유하면서 또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제가 나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또 이메일이나 유선 문의 통해서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